여성이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런던도, 뉴욕도, 파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도시회복력 분석가 엘리너 하트만은 17년 동안 세계 곳곳의 강변 재생 프로젝트를 평가해 왔지만 단 한 번도 밤의 안전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야간 러닝 중 범죄 피해를 겪은 뒤 엘리너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공원도, 아무리 깨끗한 강변도 해가 지면 위험해진다고요. 그런 그녀가 2025년 3월 초 서울 한강을 평가하러 왔을 때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서 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 차갑고 냉소적이던 전문가는 눈물을 흘리며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 도시를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요. 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뉴욕 케네디 공항 대합실 구석 벤치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서울 강변 회복력 검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제게 감동의 여행이 아니었어요. 보고서 한 페이지, 국제포럼 발표 자료에 들어갈 사례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엘리너 하트만, 44, 도시회복력 분석가라는 이름으로 17년을 일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수변 재생 프로젝트를 수없이 봤죠. 화려한 홍보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무너진 도시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원주민이 쫓겨난 강변. 밤이면 사람이 사라지는 공원. 저는 그런 실패를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감상보다 수치를, 인상보다 지표를. 특히 강변 재생이라는 말만 나오면 저는 먼저 치안 통계부터 찾았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확보됐는지, 저소득층 주거 이탈률은 어떤지.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통계가 아닌 다른 이유도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냉소. 여성이 밤에 안심하는 도시는 없다. 그 믿음은 제 여동생에게서 왔습니다. 3년 전 동생은 야간 러닝 중에 범죄 피해를 겪었어요. 그 뒤로 동생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도시의 아름다움을 잘 믿지 않게 됐죠. 공원이 예뻐봤자 밤이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서 눈을 붙였다 깼을 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멀리 회색빛 땅이 보였습니다. 착륙 후 입국장을 빠져나왔을 때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3월 초라고 했지만 겨울 끝자락 같았습니다. 택시는 미끄러지듯 공항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강변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무들은 아직 잎이 나지 않았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는 실망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관찰자의 눈으로 풍경을 훑었을 뿐이죠. 노트북을 꺼내 첫 메모를 남겼습니다. 초봄의 서울. 시각적으로는 아직 겨울. 평가 보류.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한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진. 31살. 도시사회학 박사과정생이자 이번 현장 가이드였어요. 유진은 과장된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건네며 차분히 말했죠. 벚꽃은 아직 아닙니다. 대신 더 정확한 한강을 보실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벚꽃 사진부터 보여주려 하거든요. 서울하면 핑크빛 강변, 그런 이미지를 먼저 내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오히려 덜 화려한 계절을 자신있게 내밀었어요. 저는 속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왜 벚꽃이 없는 한강을 보여주겠다는 걸까? 유진은 오늘 첫 장소로 여의도 쪽 전망 지점을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3월 초 한강은 꽃보다 공기와 소리가 먼저 바뀌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죠. 해질 무렵 우리는 강변에 섰습니다. 강물은 검푸른 빛이었고 물 위로 얇은 안개가 떠 있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제 코트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아직 겨울처럼 느껴졌죠. 저는 강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밋밋했습니다. 초록도 없고 벚꽃도 없고 선명한 색채도 없었어요. 그냥 회색과 검은색 사이 어딘가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말했어요. 사람 눈엔 아직 겨울인데 새들한텐 이미 봄입니다. 저는 시선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순간 멀리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검은 점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기러기 떼였죠. 비자 대형으로 천천히 북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로 작은 새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새들이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겨울철새 막차예요. 곧 떠날 거예요. 근데 저 작은 새들은 여름철새 첫 차죠. 이제 막 도착했어요. 저는 망원경 없이도 그 장면을 오래 봤습니다. 떠나는 무리와 들어오는 무리가 같은 하늘을 쓰고 있었어요. 유진은 한강의 3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차와 첫 차가 겹치는 시간표 같아요. 이상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풍경도 아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진짜 같았어요. 꾸며지지 않은 자연이 저에게는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을 계속 봤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데릭 쇼, 49, 글로벌 도시개발 컨설팅 기업 부사장이었어요. 그는 제 상사는 아니지만 업계에서 늘 같은 테이블에 앉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속 데릭은 여유롭게 웃으며 물었어요. 첫날 어땠어? 아시아 대도시의 강변 정비 예쁘긴 하겠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네요. 데릭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레이첼, 우리 둘 다 알잖아. 확장 가능한 모델인지가 중요하지 예쁜 사례인지는 별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본다. 데릭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문화는 수출 안 돼. 설계는 수출돼도.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검게 누워 있었어요. 도시 불빛이 강물 위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전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떠나는 기러기와 들어오는 작은 새들. 막차와 첫 차가 겹치는 하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상적인 풍경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남겼죠. 3월 초 한강. 계절 전환기에 생태 관찰 가능. 그러나 도시 회복력 지표로서의 의미는 추가 관찰 필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떠나는 것과 오는 것이 겹치는 순간. 봄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사람 눈에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 쪽에서는 뭔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보겠지. 그 강을. 그 하늘을. 다음 날 새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오늘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도 완전히 오르지 않은 시간이었죠. 서둘러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유진은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야 보는 게 있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올랐죠. 한강변 조망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어요. 강물은 검푸르고 갈대 끝은 마른 갈색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강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늘이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분주했어요. 낮게 나는 오리무리가 물 위를 스쳤습니다. 멀리 기러기떼가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했죠. 그 사이로 작은 새들이 바람을 타고 방향을 바꿨어요. 유진은 새 이름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이 강은 지금 공항 로비 같아요. 떠나는 팀, 들어오는 팀, 그리고 늘 여기 사는 팀이 다 섞여 있거든요. 저는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물 위로 날아가는 오리류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때 옆에서 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보신 건 큰 기러기예요. 근데 저쪽 작은 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12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목에 작은 쌍안경을 걸고 손엔 비닐 커버를 씌운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또래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유진이 소개했습니다. 학교 생태관찰 동아리예요. 민하준 학생이 부장이고요. 하준은 당당하게 제 눈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 보러 오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응, 근데 너도 이걸 구분할 줄 아니? 하준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3월은 제일 재밌어요. 겨울새가 아직 안 가고 봄새는 먼저 와서요. 저는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12살 아이가 철새 이동 시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준은 스케치북을 펴 보여줬습니다. 기러기, 오리, 물가의 작은 새들. 물결 모양과 화살표, 계절 메모가 색연필로 그려져 있었어요. 투박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한참 봤어요. 학회 자료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태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로 번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아이가 자기 동네 강의 계절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어요. 문화였습니다. 하준은 계속 설명했어요. 벚꽃 오기 전이 더 좋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사람이 덜 몰려서? 하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강이 먼저 살아나는 게 보여서요.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대신 하준의 얼굴을 봤죠. 도시가 아이에게 이런 문장을 가르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진은 일부러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가 말하게 뒀어요.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소탈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오늘도 일찍 나왔네. 하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기러기 마지막으로 보러 왔어요. 노인은 우리 옆에 섰습니다. 유진이 소개했어요. 오태석 씨예요. 거의 매일 이 시간에 나오세요. 태석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요.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태석은 강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땐 한강이 그냥 지나가는 데였어요. 버스 몰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배경이었죠. 지금은 손주 데리고 오는 데가 됐네요. 전문 용어 하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세대의 시간을 관통했어요. 하준이 현재를 말하고 태석이 과거를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어요. 이건 도시의 변신이 아니었어요. 도시 기억의 교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저는 강변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흥미로운 건 구조물이 아니라 이용자 쪽이네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대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장 관찰 중. 생태 지표보다 시민 활용 패턴이 특이함.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감상은 늘 있어. 관광객은 언제나 현지인에게 감동하지.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오늘 메모는 어제와 달랐어요. 한강의 3월. 생태 지표보다 더 특이한 것은 시민의 계절 감각. 특히 아동 관찰 문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준의 스케치북이 자꾸 떠올랐어요. 색연필로 그린 투박한 새들. 계절 메모. 그리고 강이 먼저 살아나는 게 보인다던 그 문장. 전문가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날 유진은 저를 난지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벽보다 조금 늦은 아침이었어요. 햇빛은 차갑지만 강변 흙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이 말했어요. 난지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죠. 저희 부모 세대한텐 여기가 버리는 곳이었어요. 쓰레기산이었거든요. 근데 제 세대한텐 새 보러 오는 곳이에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유진을 다시 봤어요. 이 여자는 단순 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한강의 세대 전환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어요. 습지에 도착하자 봄이라기엔 이른 풀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개나리 대신 아직 짙은 갈색과 회색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사이에서 생명이 움직였습니다. 물 가까이부터 움직이는 작은 새들. 멀리 떠있는 오리류. 덤불 사이를 재빨리 오가는 숲새. 유진은 화려한 희귀종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초는 화려함보다 교대가 보이는 시기예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반듯한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유진이 소개했죠. 한도윤 소장님이세요. 이 공간 만드신 분 중 한 분이에요. 도윤은 정중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복원 설계에 대해 물었어요. 여기 습지 복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도윤은 의외의 답을 줬습니다. 우리가 다 만든 건 아닙니다. 빈자리를 만들었을 뿐이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윤은 습지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되 자연을 밀어내지 않는 거리를 만들었고요. 너무 많은 안내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좋은 공간은 설명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오는지로 증명되죠.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시 설계자의 오만을 경계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물가에서 무언가 번뜩이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였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뽀뽀 논병아리 같은 물새들도 계절 준비를 시작하는 때예요. 아직 둥지철 직전이라 더 조심스럽고요. 화려하지 않은 작은 생물들이 오히려 장면을 현실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큰 랜드마크보다 작은 생명의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 오태석이 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줍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주우세요? 태석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인데 더럽히면 나만 손해지. 그 투박한 생활 논리가 강했어요. 법이나 캠페인 문구보다 자기 자리라는 감각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공간이 시민을 밀어내지 않으면 시민도 공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철학이 완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긴장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에 대리의 메일이 떠올랐습니다. 중간 메모를 읽고 보낸 거였어요. 흥미롭지만 전형적인 현장 매혹이군. 아름다운 예외를 일반 모델처럼 다루지 마. 저는 처음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동안 대리의 냉정함은 늘 유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현장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밤 메모는 달라졌습니다. 한강의 강점은 완성된 조경이 아니다. 자연이 돌아올 틈, 시민이 자기 자리로 느낄 틈을 남겨둔 설계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 한강이 검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갈 것 같았어요. 넷째 날부터 제 관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전망대에서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는 낮 시간에 이용 패턴을 봤어요. 반포, 잠실, 뚝섬, 여의도. 장소는 달라도 제가 보는 건 하나였습니다. 사람과 공간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가. 반포에선 아직 벚꽃이 피지 않은 나뭇가지 아래로 돗자리가 보였어요. 완연한 꽃놀이철도 아닌데 가족들이 도시락을 펴고 유모차를 끌고 강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을 특별 이벤트처럼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저는 놀랐어요. 뚝섬에선 젊은이들이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자전거 길에 섰습니다. 잠실에선 중년 부부가 말없이 강을 따라 걸었어요. 여의도에선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물새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장면을 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좋은 공간은 사진보다 반복 방문으로 판별됩니다. 저는 여기서 서울식 공공공간의 기묘한 점을 봤습니다. 과하게 통제하지 않는데 무너지지 않고 여러 기능이 섞여 있는데 충돌이 적었어요. 피크닉, 운동, 관찰, 휴식, 통과, 데이트, 독서가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데도 공간이 과부하되지 않았습니다. 대릭이라면 분명 말했을 거예요. 밀도가 높으면 질서는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서울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 더 안전하고 기능이 많으니 더 오래 살아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유진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공간에서 남을 보면서 배워요. 규칙판도 보지만 분위기를 먼저 읽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메모했습니다. 사회적 학습. 도윤은 설계자의 시각을 더했어요. 공간은 사람을 조용히 교육합니다. 벤치 간격, 조명 높이, 시야의 열림, 물과 사람의 거리. 이런 게 행동을 바꿔요. 전문가적 설명과 생활적 해석이 겹치면서 한강은 점점 하나의 거대한 교실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태석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젊을 땐 서울이 너무 급했어요. 지금은 강 따라 걷다 보면 숨이 멎혀져요. 그 대사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빠르게만 달리던 나라가 이제는 늙은 몸도 받아주는 공간이 됐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강을 봤어요.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걷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누구도 남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성공을 보고서 항목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 도시는 강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강 곁에서 살아가는 법을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그 문장을 오래 봤어요. 이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서사였습니다. 제 언어가 바뀌고 있었어요. 유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밤에 한강을 보셔야 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밖 한강이 어두워졌어요. 도시 불빛이 강물 위로 번졌습니다. 저는 내일이 궁금해졌습니다. 밤의 한강은 어떨까? 5째 날 유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낮보다 밤이 더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암사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덕습지 라인과 광진교 근처였어요. 차 창밖으로 강물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늘은 회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유진은 차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해가 지면 한강의 근무표가 바뀌어요. 저는 그 말이 궁금했습니다. 근무표요? 유진은 웃으며 답했어요. 낮 동안 철새와 사람이 쓰던 강을 밤에는 수달이 이어봤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달이요? 서울 한강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시가 확인한 게 최소 15마리예요. 무인 카메라 조사 결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활동이 가장 활발하대요. 특히 이 근처 암사랑 고덕 쪽에서 흔적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시 한가운데 야생동물이 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달은 사람을 피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서로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차에서 내렸을 때 강물은 이미 검게 식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어요. 제 코트 안쪽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엔 여전히 사람이 있었어요. 조용히 걷는 노부부, 반려견과 걷는 시민, 자전거를 세워 강을 바라보는 청년, 벤치에 앉아 무언가 마시는 사람, 혼자 책을 읽는 여성. 저는 이상했어요. 이렇게 어두운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다는 게. 런던이나 뉴욕이었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강변에 있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혼자 있진 않았을 겁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야생동물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 아니면 자연. 근데 여긴 둘 다예요. 도윤이 합류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한강을 비워두지도 않았고 완전히 점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답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공존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균형이었습니다. 거리였어요.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강물은 검은 거울처럼 도시 불빛을 반사했어요. 멀리서 다리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멀리 수면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유진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바위 아래로 무언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번뜩이는 젖은 등. 물결이 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보이다 사라졌어요. 유진이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원경을 내리지도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뚜렷하게 보진 못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밤에 야생의 숨결이 있다는 걸 제가 체감했다는 거였죠. 수달이 여기 산다는 것. 사람들이 많은데도 수달이 자기 시간을 산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존중한다는 것.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달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3월은 얼음이 녹고 물고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라 수달에게도 사냥하기 좋은 때죠. 그래서 더 자주 나타나요. 저는 어둠 속 강물을 봤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낮에는 사람과 새의 세계, 밤에는 수달과 물고기의 세계. 그때 또 하나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산책로 옆에서 캔을 떨어뜨렸어요. 떼구르르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근처 아주머니가 다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기 쓰레기통 있어요. 핀잔도 싸움도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고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바로 주워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생을 지키는 건 보호구역 표지판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상의 개입이었습니다. 생활 정의감이 생태를 지키는 구조였죠. 도윤이 덧붙였어요.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요. 남이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게 아니라 남도 나처럼 이 공간을 아끼니까 나도 조심하는 거죠. 강변을 따라 더 걸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혼자 달리는 사람, 둘이 걷는 사람, 벤치에 앉은 사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유진에게 물었어요. 밤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요? 유진은 답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르긴 한데 3월도 꽤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안전한 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 공간을 자기 동네처럼 생각하니까요.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통제로는 안전을 못 만들어요. 시민이 주인으로 느껴야 안전이 만들어지죠. 주인은 자기 집을 함부로 안 합니다. 저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강의 밤은 단순히 조명이 밝아서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자기 자리로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야생과도 거리를 유지하는 문화가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다시 물결 소리가 들렸어요. 수달인지 물고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도시가 죽은 공간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릭이 전화를 걸었어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 넣을 상징 장면을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여긴 상징 하나로 설명 안 돼. 대릭은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달이 나온다고 모델이 돼? 레이첼, 그건 특수 사례야. 다른 도시에서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수달이 나온다는 건 결과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걸 허용한 도시의 태도지. 시민 신뢰, 공간 배려, 적당한 거리. 이건 복제 가능한 원칙이야. 대릭은 잠시 침묵했어요. 넌 지금 감정적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검은 한강 위로 도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수면을 스치는 수달의 그림자. 쓰레기를 줍는 아주머니. 밤에도 편안하게 걷는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는 시선들.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강의 밤. 조명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 신뢰와 생활 배려가 만든 안전이다. 그리고 그 안전은 야생과의 공존까지 허용한다. 이것이 진짜 도시 회복력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은 무엇을 보게 될까?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6째 날 밤, 저는 더 이상 관찰자로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자전거를 빌렸어요. 유진은 말없이 같이 탔습니다. 공공자전거를 빌리는 과정도 신기했어요. 앱으로 잠금을 풀고 안장 높이를 조절하고 헬멧을 챙겼습니다. 모든 게 간단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도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체인이 맞물리는 소리.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이 시렸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 불빛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리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어요.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러너의 호흡도 들렸어요.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한강 자전거길은 밤 10시가 가까운데도 비어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는 이어폰을 끼고 달렸고 누구는 연인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누구는 벤치에 앉아 컵라면 뚜껑을 덮었어요. 누구는 강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특별한지.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이 시간에 이렇게 평화롭지 않았어요. 특히 여성 혼자서는.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믿음과 충돌했습니다. 밤은 위험하다. 제 안에 깊이 박힌 문장이었어요. 여동생의 사건 이후로 더욱 단단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았어요. 뒤를 계속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사람이 많아서 안전한 밤도 있어요. 그리고 다들 이 공간을 자기 동네처럼 생각하거든요. 내 동네면 지키게 되잖아요. 저는 페달을 계속 밟았습니다. 바람이 세졌어요. 강물 냄새가 났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냄새였어요. 신호 앞에서 멈췄을 때 옆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발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이어폰 한쪽을 빼며 웃었습니다. 영국 억양이 또렷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달려도 괜찮아요? 여성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울 오기 전엔 안 믿었어요. 친구들이 서울은 밤에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전 그냥 과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몸이 먼저 알아요. 여기선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유진이 소개했어요. 클레어 윈터스예요. 런던에서 온 교환 연구원이고요. 클레어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런던에선 야간 러닝 안 했어요. 무서워서요. 친구들이랑 같이 낮에만 뛰었죠. 근데 서울에선 매일 뛰어요. 혼자서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어가 덧붙였어요. 안전은 통계표가 아니라 몸의 감각이거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여기선 제 어깨가 긴장을 풀어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어깨. 저도 모르게 제 어깨를 만져봤어요. 정말로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동생은 평소처럼 저녁 8시쯤 러닝을 나갔어요. 집 근처 공원 코스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였습니다. 그 뒤로 동생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낮에도 혼자 걷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도시의 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공원도 깨끗한 거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성은 말했어요. 몸이 먼저 안다고. 안전은 감각이라고. 어깨가 긴장을 푼다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클레어는 다시 이어폰을 끼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한참 그 뒷모습을 봤어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렸어요. 눈물이 마를 정도로 빠르게. 그때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남자가 공공자전거에 올라타려 했어요. 비틀거리며 잠금 장치를 만졌습니다. 근처 시민 2사람이 다가갔어요.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자전거 핸들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다른 한 명은 택시 호출 앱을 켰어요. 집까진 같이 보낼게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2사람은 남자가 택시에 탈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멈춰선 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작동이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공동체의 즉각적 개입이었어요. 법이 오기 전에, 경찰이 오기 전에, 시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엇보다 빨랐다. 유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미를 참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위험한 상황엔 개입해요. 그게 자기 동네니까요.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자기 동네. 주인의식. 그게 안전을 만드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이미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동생에게 보낼 음성 메모를 녹음하려다 멈췄습니다. 보낼 수 없었어요. 대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생각났어.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이런 도시를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안에 가장 깊은 냉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강의 야간 안전은 단순 국뽕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제 상처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어요. 창밖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강을 봤어요. 클레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몸이 먼저 안다. 어깨가 긴장을 푼다. 저는 제 어깨를 다시 만져봤어요. 정말로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왜 다른지, 그리고 왜 이 도시가 특별한지. 일곱째 날 아침, 저는 지금까지 찍어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전문가 보고서를 위해 찍은 클립들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주장보다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였죠. 떠나는 기러기. 아직 앙상한 가지. 강 위로 번지는 아침빛. 하준의 스케치북. 색연필로 그린 투박한 새들. 낮에 벤치에 앉은 사람들. 밤의 라이더들. 그리고 물 위에 스치듯 지나가는 수달의 흔적. 저는 깨달았습니다. 벚꽃 만개 장면 하나 없이도 이 강은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아니, 그래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꾸며지지 않은 아름다움. 과장되지 않은 감동. 편집을 시작했어요. 음악을 깔지 않았습니다. 설명 내레이션도 최소화했어요. 대신 현장 소리를 살렸습니다. 물 한 개가 거치는 속도. 새떼가 방향을 바꾸는 소리 없는 리듬. 컵라면 뚜껑이 살짝 들썩이는 밤바람. 자전거 바퀴가 가르는 검은 공기. 사람들의 발걸음. 강물 소리. 저는 장면 자체의 호흡을 믿었습니다. 화려함을 더시피지 않아도 견디는 도시가 주제였으니까요. 오후쯤 됐을 때 대릭이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초안 영상을 보냈거든요. 화면 속 대릭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봤어. 저는 답했어요. 어때? 대릭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쁘네. 감상적이야. 하지만 설명이 없어. 정책 언어가 없어. 이걸 보고 다른 도시가 뭘 배우지? 감동은 있어도 모델은 아니야. 저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일리가 있었거든요. 대릭은 틀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효율과 재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서울을 숫자와 재현 가능성만으로 보려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감동이 먼저고 모델은 나중이야. 대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이첼, 넌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관광객처럼 말하고 있어. 우리 업계에서 17년 일했잖아. 현장 매혹에 빠지는 신입이 아니라고. 저는 흔들렸어요. 나도 알아. 근데. 대릭이 끊었습니다. 근데가 아니야. 감동적인 다큐는 많아. 근데 그걸로 정책이 바뀌진 않아. 예산이 움직이지 않아. 넌 지금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 감정에 휩쓸린 걸까?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제 고민을 말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설명문이 길어질수록 한강이 평평해져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하트만 박사님은 한강을 숫자로 이해하시려다가 장면으로 느끼셨잖아요. 그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윤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시키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도시는 먼저 느껴지고 나중에 분석됩니다. 둘 순서를 바꾸면 다 틀어져요. 제가 30년 넘게 이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설명이 앞서면 도시가 죽어요. 체험이 앞서야 도시가 살아있어요. 저는 그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최종 보고서 첫 문장을 갈아엎기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원래 초안은 이랬습니다. 서울 한강은 회복력 있는 도시 수변 사례다. 전형적인 학술 언어였어요. 정확하지만 차갑습니다. 저는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한강은 복원된 강이 아니라 시민과 공간의 관계가 복원된 도시다. 이 문장이 대릭의 언어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반격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관계, 시설이 아니라 문화. 하준이 떠올랐어요. 스케치북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2살 아이가 그린 새들.
계절 메모. 강이 먼저 살아나는 게 보인다던 그 문장.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시의 성공은 아이가 무심코 아는 것에서 드러난다. 태석의 말도 따라왔어요. 이젠 손주 데리고 오는데. 세대의 기억이 바뀐 증거였습니다. 클레어의 말도 겹쳤습니다. 몸이 먼저 안다. 안전의 진짜 의미였어요. 관찰자들의 짧은 문장들이 마치 재판의 증언처럼 모였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저 혼자 감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대와 국적의 관찰자들이 각자 다른 각도에서 서울을 증언했습니다. 편집을 마쳤어요. 15분짜리 짧은 다큐였습니다. 음악도 화려한 효과도 없었어요. 그냥 장면과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먼저 깨어나는 강. 대릭에게 최종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긴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대릭, 이건 복제할 수 없는 문화를 자랑하는 영상이 아니야. 이런 문화를 가능하게 한 원칙을 묻는 영상이야. 시민을 밀어내지 않는 공간. 자연이 돌아올 틈을 남기는 설계. 그리고 그 공간을 자기 자리처럼 대하는 생활 규범. 이건 특수성인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원칙이야. 당신이 찾는 모델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이미 제 확신은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 한강을 오래 봤습니다. 3월 초의 한강. 벚꽃 없는 한강. 하지만 이미 봄이 시작된 한강. 메모를 남겼어요. 한강의 힘은 화려함이 아니다. 과장 없는 화면에서도 견디는 품격이다. 그리고 그 품격은 시민의 태도에서 온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귀국합니다. 하지만 이 강은 계속 흐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만든 짧은 다큐는 공개 직후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어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렇게 덜 화려한데 왜 더 강하게 남지? 이건 관광 광고가 아니라 삶의 증거 같다. 도시가 자연을 이긴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벚꽃 없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이 도시에 살고 싶어졌다. 사람들은 벚꽃이 만개한 서울이 아니라 꽃이 피기 직전의 한강에 놀랐습니다. 그 투박함에, 그 정직함에, 과장하지 않는 아름다움에.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알았어요. 우리가 늘 보던 풍경을 세계가 뒤늦게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걸. 한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가치를. 세계가 이제야 이름 붙이는 순간이라는 걸. 뉴욕 회의실에서 대릭을 다시 만났습니다. 성공 사례 확산 프로젝트 회의였어요. 참석자는 10명 정도였습니다. 대릭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특수하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시민의식이 다르다. 우리가 배울 건 기술이지 문화가 아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반론해도 될까요? 대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봄 한강의 첫 장면을 띄웠어요. 아직 잎도 없는 강변과 떠나는 기러기 무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복제할 수 없는 문화를 자랑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런 문화를 가능하게 한 원칙을 묻는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하준의 스케치북. 태석이 걷는 뒷모습. 밤에 달리는 클레어. 수달의 흔적. 저는 계속했습니다. 시민을 밀어내지 않는 공간. 자연이 돌아올 틈을 남기는 설계. 그리고 그 공간을 자기 자리처럼 대하는 생활 규범. 저는 대릭의 눈을 봤습니다. 이건 특수성인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원칙입니다. 문화는 복제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통제할 건가, 신뢰할 건가. 공간을 채울 건가, 틈을 남길 건가.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철학 문제입니다. 대릭은 처음으로 바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들인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첫째, 완성도보다 개방성입니다. 모든 걸 다 만들지 않고 빈자리를 남깁니다. 둘째, 통제보다 신뢰입니다. 규칙으로 강제하기보다 시민이 주인으로 느끼게 합니다. 셋째, 분리보다 공존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나누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서울이 특수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이 선택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배울 수 있습니다. 회의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대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한강의 새 풍경이었어요. 개나리가 아직 산 전체를 덮진 않았지만 응봉 쪽 언덕은 노란 기운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풀도 더 선명해졌어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진짜로요. 박사님이 보신 건 시작이었어요. 태석의 사진도 왔습니다. 손주와 함께 한강에 나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손주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마 새였을 겁니다. 하주는 봄새 목록을 업데이트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비 첫 발견. 오늘 학교 끝나고 봤어요. 느낌표가 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야간 러닝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강 야경과 함께 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트만 박사님, 런던 돌아가면 서울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지만요. 밤에 혼자 달려도 안전한 도시가 있다는 걸. 이 감각을 잊지 않을게요. 언젠가 런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진들과 메시지들을 오래 봤습니다. 한강의 감동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생활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계절은 계속 흐르고, 사람들은 계속 강에 나오고, 아이들은 계속 새를 관찰하고, 노인들은 계속 손주를 데리고 오고, 외국인들은 계속 놀라고, 그 모든 게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뉴욕의 강이 보였습니다. 허드슨강이었어요. 회색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3월 초 한강이 겹쳤습니다. 벚꽃이 아니라 물 한 개. 새의 교대. 아직은 차가운 손잡이. 밤의 수달. 강가를 비켜가는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는 시선들. 저는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봄은 꽃으로 시작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떤 도시는 배려가 먼저 피고 안전이 먼저 피고 아이들의 눈이 먼저 피어난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강이 먼저 봄을 연다.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기 전에.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제안서가 책상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였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여동생이 받았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 좀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 들어줄래? 여동생은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응, 말해. 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3월 초 한강 이야기를. 떠나는 새와 오는 새가 겹치는 하늘 이야기를. 밤에도 안전하게 달리는 여성들 이야기를.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새들 이야기를. 몸이 먼저 안다고 말하던 클레어 이야기를. 여동생은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진짜?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응, 진짜라고 답했어요.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동생은 계속 들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서울의 새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을 거예요. 떠나는 것과 오는 것이 겹치는 그 강. 벚꽃보다 먼저 봄이 오는 그 강.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그 강.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어요. 다음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먼저 깨어나는 강.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도시를 이해했다. 그리고 비로소 희망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